안녕하세요, 영화 덕후 여러분. 여러분의 영화 덕심을 자극할 팟캐스트 양용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 뭐라고요? 봉봉봉봉봉. 썽쏘로 송썽썽. 네. 이거 다 아는구나.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역시 유명인은 다르다. 이미 유명한 밈이 돼버렸기 때문에. 방금 그걸 왜 한 거죠? 우리 이 밈을? 오늘의 영화가 설국열차이기 때문입니다. 더콩더콩 거콩거콩 거콩거콩 끽. 역시 사운드 하는 사람 다르다. 이게 디테일이 있네. 그냥 칙칙폭폭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데. 다르다. 제가 역시. 미키 세븐틴 개봉에 맞춰서 봉 감독님의 영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설국열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가져온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도 아니고 첫 해외에서 만든 작품이라 그 의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키 세븐틴도 그렇고 설국열차도 그렇고 원작이 있는 이야기라서 봉준호 감독이 또 어떤 기가 막힌 각색을 해왔을지가 좀 기대가 돼서 그걸 좀 비교하는 차원에서도 보고 싶어서 설국열차를 갖고 온 것도 있어요. 공간 설정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것도 생각난다. 그 복제인간 이야기 뭐더라? 넥스트. 레벨.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가 원래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살짝 밀려가지고 일주일 걸렸죠. 2번 연속으로. 네. 그쵸.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정말 눈 깜짝할 새 5일이 지난 것 같아요. 평일이. 바쁘셨나요? 네. 저도 일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토요일이 돼버렸네요. 이럴 때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2월 초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까 딱 달력 보니까 그냥 2월이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매운 거를 왜 먹는 건지 알겠어요. 퇴근하고 제가 아침에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요즘에는 9시 반 소등이에요. 그러다가 한 10시 반이나 11시 안에 자거든요. 혹시 뭐 합숙 훈련 같은 거 하세요? 너무 졸리니까. 그래서 이게 수요일쯤 목요일쯤 되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냥 집 오면 자야 되고 눈 뜨면 출근해야 되고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자극적인 재미를 찾으려고 매운 거나 그런 거를 시켜 먹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침 몇 시에 운동 가요? 7시까지 가요. 6시 기상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 아침 진짜 7시에 일어나서 갓생산다. 운동을 익숙은 해졌는데 밤에 졸려서 빨리 자는 게 아까워요. 근데 살려면 또 그 시간에 자야 돼. 그치. 맞아요. 맞아. 근데 약간 젊을 때는 그걸 모르고 5기로 버티면서 이제 20대 때는 더 늦게 자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졸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고 막 힘들어. 자게 되는 거. 요즘 눈이 많이 왔는데 러닝은 어떻게 못 하시잖아요? 양양님 취미로 하시는. 이번 주는 아예 못했어요. 너무 춥고 그 바닥도 얼고 이래가지고. 그니까요. 맞아, 위험해. 러닝 거의 못하고 집에서 스트레칭 정도만 그냥 꾸준히 하고. 아니, 은하님은 어디저기 경기를 많이 보러 다니던데? 또 염탐했어요?
랜턴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 떠요. 보고 있으면 떠요. 아, 전 또 공놀이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구 보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배구 경기를 본, 다 갈아타나 봐. 그 야구 시즌 야구 보러 다니고 그 야구 끝나면은 그 잠깐의 텀을 견디지 못해서 못 배구로 또 견디겠어, 갈아타고. 못 견디겠어. 그래서 아무튼 아직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노로바이러스 걸렸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양을 좀 어. 했고요. 아, 어. 일주일 새에 한 노루 4~5kg가 빠져가지고 와, 대박. 마음이 많이 맞아. 근데 힘들어요. 나도 노로바이러스 걸렸을 때 한 3~4kg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생굴 와. 먹지 마세요. 진짜. 근데 와. 익힌 굴에도 노로바이러스 걸릴 수 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낫고 나면은 2주 동안은 면역이라서 굴 좋아하는 사람은 이때다 싶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그걸 떠먹는 미친 인간이 어딨어요. 진짜. 아, 아무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쵸. 네. 여러분 혹시 중증 외상센터 보셨어요? 아니, 봤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어, 저도 그냥 생각 없이 주변에 추천도 많고 얘기도 하도 많아서 들었어요. 근데 1, 2화를 그냥 순식간에 봐버린 거야. 재밌어가지고. 아, 1~2화 만에 승부를 봐야 되는구나. 나도 그 기운이 뭔지 한번 봐야겠다. 그러고 한 3, 4화를 보니까 그것도 재밌어서 그냥 3, 4화까지 쭉 봤거든요. 뒤에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근데 음. 이게 제가 알기로 웹툰 원작인가? 웹소설 원작인가요? 원작이 웹소설? 있어요, 이것도? 소설이었던 것 네. 같아요. 아무튼 만화도 있고. 요즘 약간 웹툰이 아, 그렇게 이게 그거였다. 뭐, 그 소설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비하인드를 들었는데 네. 작가가 원래 의사였대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원래 이비인후과 의사 예, 선생님이요. 의사 하다가 그냥 부업이라 그랬나? 잠깐 그냥 이렇게 소설 썼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전업했다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생태계 파괴야.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음. 에이,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맞아, 웹소설. 그 웹소설을 읽진 않아서 사람들이 왜 웹소설 IP를 좋아하는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웹소설 주인공들이 아주 강력한 능력을 지녀가지고 사이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결하고, 어떤 재미일까? 전 읽질 않아서 잘 몰랐는데, 그 중증외상센터 주인공이 되게 능력자 캐릭터거든요. 소위 말하는 약간 먼치킨 캐릭터인데, 음, 그 사건을 되게 사이다처럼 다 해결하는데, 그게 되게 뭐랄까 재밌고 막힘없이 나가니까 음, 그냥 술술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어, 그리고 사실 이야기 자체도 좀 뭐라 그럴까? 클리셰라고 해야 하나? 하는 되게 뻔한 설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신파라든지. 근데 음, 그것들이 너무 속도감 있고 캐릭터성 강하게 전개가 되니까 별로 거북하지가 않아요. 그게 되게 음. 재밌었어요. 맞아. 진짜 병원 내에서의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강점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좀 느낀 게, 음, 보통 의학 드라마 하면은 공중파에서 해가지고 16부작 1시간 10분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요즘 드라마들은 공중파에서 하면 진짜 1시간 10분, 1시간 20분까지도 만든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음, 저는 항상 그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늘어져가지고 이야기가 음, 불만이 있어요. 왜냐면 쓸데없이 안 나와도 될 개그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늘어지는 게 있는데, PPL 씬 중증외상 이런 것들. 맞아요. 중증외상센터는 8부작에 50분짜리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집약적으로 담아서 되게 속도감 있게 전개가 돼가지고, 기존 의학 드라마나 뭐 이렇게 공중파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루즈함이 이 8부작에서는 되게 상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직 좀 4개가 남았는데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말이 없어 다들.
씨. 아니 좀 그렇습니다. 아니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 더 네. 길어질까봐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려던 왜? 그냥 얘기는 하면 안 하려던 돼요? 얘기는 해봐요. 아니 8부작이랑 9부작이랑의 그 제작 과정의 차이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보통 네. 9부작이 디폴트잖아요. 그런 넷플릭스는 아니에요? 보통 그런가요? 8부작이 디폴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보통 그러면은 투자자 그러면 네. 반대로 8부작이 디폴트면은 9부작이 만들어지는 차이는 뭐예요? 그거는 그 드라마 나름이에요. 그 드라마 분량이 나름이고 예를 들어서 보통 투자자나 제작자들은 회차가 많은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세트 한 번 지어 놓는데 돈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찍어 놨을 때 그 뽕을 뽑고 싶은 거죠. 그래서 회차가 웬만하면 많은 거를 선호하는데 그래서 우린 전통적으로 16부작 포맷을 드라마판에서 찍어 왔는데요. 근데 스트리밍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너무 긴 거 이제 안 좋아하니까 12부작 정도로 이제 많이 줄여진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예 OTT용으로만 보내는 거는 보통 이제 뭐 6부작도 나오고 8부작도 나오고 10부작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드라마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그건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냥 뭐 10부작은 좀 길고 8부작은 좀 짧고 그래서 9부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지. 디즈니는 거의 한 2자릿수는 돼야 제작을 해주는 것 같았고 넷플릭스는 보통 그냥 시나리오 받을 때부터 8부작 위주로 받더라고요. 기획을. 그렇습니다. 10부작은 많고 8부작은 짧아서 9부작이 됐다. 되게 무한도전식 논리네요. 설국열차도 HBO 드라마에서 시즌 4까지 나왔네. 에피소드 10화씩. 저는 그래요? 드라마를 보지 못했어요.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좋습니다. 아니 저 잡소리는 요 정도까지 하고 저희 이제 잡소리요. 예. 잡소리 여기까지 하고 그 설국열차 얘기를 슬슬 해봅시다. 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영화는 설국열차고요. 2013년 8월 1일에 개봉했고 그 유명하신 갓 봉준호 감독님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입니다. 월드 클래스. 야스 월드 클래스. 크리스 에반스와 송강호, 틸다 스윈튼 등이 출연을 했고요. 동명의 프랑스 원작 만화에서 컨셉을 따와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설정과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저 근데 그 영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들 봉준호 감독님의 베스트는 어떤 거예요? 어렵다. 베스트. 기생충. 기생충. 네. 난 괴물. 괴물. 음. 괴물 근데 이제 스탑. 뭐야? 저는 뭐야? 말해요. 아니야. 저는 양양님은요? 마더. 마더. 마더 괜찮지. 셋 다 다르네. 근데 웃긴 게 그 설국열차를 이제 베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고 보통 이제 보통 마더를 많이 꼽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엔 기생충이 워낙 압도적이어가지고 기생충을 꼽는 사람도 있고 워낙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너무 잘 만들어서 옥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옥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옥자 얘기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도 옥자 좋아해요. 두 번째로 초반 한 좋은데? 시간 좋아하는데 미국 가서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옥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게 봤었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할리우드에서는 본 감독이 막 중견의 감독은 아니니까 편집권을 좀
뺏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음, 의심도 좀 있어요, 전.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 설국열차 만들 때도 여기 제작자가 하비 와인슈타인이었는데 편집할 때 한 25분 정도를 드러내려고 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고 인터뷰에서 많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음. 그래서 감옥 갔잖아. 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니 근데 그 제작자들이 항상 그 이제 편집을 할 때 어떻게든 더 잘라내려고 하면서 영화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음, 저도 옆에서 그런 감독님을 한 분 본 적이 있어요. 그 너무 음, 잘라내려고 해가지고 음, 힘들어서 음. 근데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편집본을 보여준 다음에 너가 보기엔 어떠니 이러면서 막 저 절대 안 자르는 게 낫죠 이러면서 살아서 이제 그 장면 살려서 가야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설득을 하는데 그게 옆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작업이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진짜. 감독들이 괜히 작품 하나 할 때마다 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설득해야 되고 막 음, 왜 들어가는지 또 말해야 되고 했던 말을 또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음,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응. 음, 뭐 뒤에도 응. 얘기하겠지만 뭐 하면서 봉준호가 이런 상황에서 제작자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 응. 에피소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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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응. 그 어제 설국열차 그 제가 네. 클립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좀 찾아보다가 음. 고사하는 장면을 봤어요. 아, 해외 촬영 그래서 해외에서 해외 스태프들 있는데 이렇게 상차를 놓고 돼지머리를 올릴 순 없으니까 음. 돼지머리 태블릿 PC로 이렇게 사진으로 대체하고 절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 크리스 에반스가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이질적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샤먼킹. 어, 예, 크리스 에반스도 절하고 뭐 옆에 뭐 배우들도 스태프들도 막 절하고 이런 모습이 음, 되게 어색해하고 음. 웃겼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영화 찍기 전에 고사 지내는 그게 좀 있나 봐요. 남아 있나 봐요. 있죠, 있죠. 드라마 할 때도 음.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야, 이해는 안 가지만. 어. 안 했다가 괜히 사고 나면 그런 걸로 약간 꼬투리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스태프들한테. 음, 아, 그냥 뭐 정신적인 승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꼬투리가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죠. 저는 그런 고사를 안 지내고 시작한 작품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은 네.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나서 막 사람 다치고 이런 사고들이 좀 나서 나중에는 이거 고사 안 지내서 그렇다 라는 불만이 아, 제작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음, 아, 하긴 누구 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현장이니까 음, 어, 좀 그럴 수도 예민하죠. 있겠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네. 제가 뭐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설국열차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인공 냉각 물질인 CW7을 살포를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구에 빙하기가 닥쳐요. 근데 이제 끝없이 달리는 이제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만이 이 지구의 최후의 생존자가 됐는데, 이 열차 안에는 철저한 계급이 존재했어요. 머리 카는 부자들이, 꼬리 카는 가난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뒤로 갈수록 계급이 낮아지는 형태였는데, 이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생활을 견디다 못한 꼬리칸 사람들이 이제 머리칸으로 전진해서 엔진을 차지할 반란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열차가 달리기 시작한 지 17년 후 서기 2031년에 일어난 일명 커티스 혁명이라고 불리는 계급 타파 투쟁과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음,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그니까요. 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근래 보기 힘든 깔끔한 정리였어요. 왜 CW7일까요? CW7? 뭐 약자이지 않을까요? 뭐 그쵸. 개발자라든지? 음, 음, 뭐 기후
네, 넘어갑시다. 뭐 뭐 별 클라이밋 어쩌고 뭐 우리 였겠죠. 약자에 대해서 어,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어. 궁금했어요. 그럴 전 수 저런 거 있죠. 좋아하거든요. 아, 약간 줄임말의 의미 찾기 이런 거요. 네. 그런 재밌죠. 디테일을 파고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이 사실 진짜 좀 그래요. 그 뭔가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더 재밌어서 이것도 분명 물어보면 의미를 답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다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굉장히 12년 전이니까 2014년이니까 굉장히 오만했던 시절 있잖아요. 뭐 본인이? 모든 영화들을 까던 그 오만한 시절. 어떤 시네필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모든 어떤 감독들을 까게 되는 야 저게 뭐 저런 거냐 뭐 이런 오만한 시절이었는데 박병식 빙의하던 시절이 있죠, 다들. 다들 그런 시기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영화를 보고 좀 어, 좀 뻔한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뭐 봉준호 감독님의 개인적인 어떤 최애까지는 아니지만 음. 이 영화의 플롯이나 결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음, 근데 음, 중간중간에 약간 대화로 좀 루즈해지는 장면들이 있어서 음,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이 영화의 결말이나 나아가는 방향 자체는 보통의 이 영화에서 좀 보기 어려운 플롯이어서 음.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저기 저 벽이 벽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문이다 이러면서 어떤 방향성이 되게 흥미로웠다. 네, 음. 그랬습니다. 음, 맞아. 그 대사 진짜 좋았는데. 음. Are you 남궁민수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유명하죠. 유명하죠. 짤로도 많이 쓰이고. 어, 저는 이거 타임스퀘어에서 봤는데 영등포 네. 이때 무대 인사한 날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배우들이 건물 밖에서 레드카펫 밟는 것도 봤었거든요. 근데 제 음. 주변에 수많은 영화 학도들이 그 공책을 꺼내며 감독님한테 사인해 달라고 사인 어, 그 받아야지. 그 좀 물리적인 그 이동에 제가 밀려서 뒤까지 밀려났거든요. 네. 저 근데 딱 하나 제가 매력적이었던 거는 와 틸다 스윈튼이 와 멀리서 보는데도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조그맣고. 어,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배우다.' 어. 이 생각을 했고 비슷하게 음, 저도 한창 그때 등에 비평가 귀신을 업은 영화 학도 때라 저는 좀 다르게 모두 까기 시절은 아니었고 좋은 영화면은 유명한 영화면은 '여기에 분명 뭐가 있을 거야.'라는 바이브가 강했어요. 그래서 아, 설국열차를 그때 한창 보는데 분명 좀 루즈한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아 그래도 봉준호니까 뭐가 있을 거야. 여기에 뭔가 대단한 뜻이 담겨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 있는 채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엔딩까지 그때 제 기준으로 뭔가 터뜨려 주는 게 없어서 작품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감흥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다시 음, 보니까 이 봉준호 감독이 해외에 가서 어쨌든 새로운 환경이니까 또 살아남는 환경일 거 아니에요. 자신을 입증해야 되고 증명해야 그쵸. 되고. 음, 그래서 이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 뭘 해야 할지가 좀 잘 보인 느낌? 그 음, 봉준호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표현하려고 했는지가 좀 잘 보였었어요. 제 어, 생각이지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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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기준들이 뚜렷했고 마찬가지로 플롯들은 진짜
촌스럽지 않게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 플롯이 뭐랄까 너무 예상을 벗어나지도 않으면서도 결국엔 이 혁명이나 이런 게 기차 안에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노림수였다. 뭐 이런 설정도 그렇고 그런 게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지? 플롯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네. 어쨌거나 그 방향성,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계속 전진하고 그 플롯 자체도 과거 회상을 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되게 막 진짜 열차를 탄 것처럼 관객들을 앞으로 계속 질주하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게 되게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보통 이런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좀 상하 관계로 그려지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계급을 수평적 움직임으로 담아낸 게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봉준호가 상상하는 디스토피아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개인적인 약간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그 세계를 표현한 것도 재밌었고, 또 그 디스토피아 세계에서도, 아, 봉준호는 이런 뭐 자본주의와 인류와 이 계급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 영화에서 진짜 되게 단적으로 드러나서 되게 재밌었어요. 기생충이랑 방향성이 이렇게 완전 반대네요. 네, 네. 기생충은 약간 수직의 움직임으로 계급을 표현을 했었고 설국열차는 수평의 움직임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맞아요. 기차 안에 여러 가지 계급들이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제일 밑바닥의 계급이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을 처치해서 혁명하려 한다. 어떤 이런 움직임의 방향성으로 인해서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되게 이렇게 영화적인 표현이잖아요. 영화는 움직이는 매체고 이미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심플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봉준호 등 영화는 늘 이런 단순한 규칙을 잘 지키는 데서 오는 힘이 좀 있죠. 이제 어떻게 전지를 하는지 첫 장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이 배경 설명을 하면서 빙하기가 되어서 멈춰버린 세상에서 이렇게 주민이 되면서 달리는 열차를 보여주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시작에도 되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약간 어떤 펜던트 같은 게 어두운 데서 좀 반짝거리거든요. 맨 첫 장면에서. 근데 거기에 Save the Planet 이라고 써 있어요. 그 펜던트가 열차가 지나가는 빛에 반짝거리면서 그 열차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오프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꼬리칸에 문이 열리는. 그래서 이제 남루한 차림으로 담배집 블럭을 먹는 이제 꼬리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군인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정을 이제 깔아주면서 시작을 하는데, 딱 보자마자 이 세계관이 갑자기 확 와닿는 이 느낌이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아 이런 세계구나가 딱 첫 시퀀스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주인공 등장시키는 연출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흡이 긴 것들이 많잖아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컷을 많이 나누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컷을 많이 나누는 전략은 리듬이 빠른 곳에서로 아주 전쪽으로 몰아준 것 같고, 테이크가 긴 것들 중에서는 어떻게 카메라를 계속 다르게 보여주면서 이 동선이나 설정들을 변화시키며 보여줄지에 대해서 좀 집중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초반에 약간 이야기를 막 설명하지 않고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 에반스가 이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칸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들을 막고 있는 문들이 몇 초 동안 열리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크리스 에반스가 그 어린아이에게 단백질 블록을 받으려고 이제 협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장난치면서 막 도망치거든요. 그 꼬리칸 안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린아이의 동선에 맞춰서 꼬리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출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 에반스가 맡은 이 커티스라는 주인공의 동선에 의해서만 이 열차의 모습이 소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컷을 만드는 거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주인공처럼 생긴 남자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지켜보는 남자가 있는데, 이들이 그 단백질 블럭에 쌓여 있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서 어떤 노인에게 가요. 길리엄이라는. 근데 거기에 쓰인 이제 정보를 열어서 보는데 거기에 이제 냄쿵 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첫 번째 목표. 네, 엔진을 장악할 계획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타고 있는 이 열차는 윌포드 인더스트리라는 거를 그 벽에 붙어 있는 문양을 보여주면서 이제 소개를 해요. 근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빙자한 불식 업무니 시작이 돼요. 이 영화 자체가 그렇긴 한데, 그 뭐라 그럴까? 내용에 영화를 보는데 쉬는 타이밍이 없다 그래야 되나? 누울라 치면 누가 닥치고, 맞아. 뭔가 좀 이 여유를 즐길라 치면 뭔가 침입하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진짜 계속 침입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때 이제 노란색 자켓을 입은 여자가 어린 아이 둘을 이제 납치하듯이 데려가 버려요. 근데 그 중에 아이를 뺏긴 한 남자가 자신의 신발을 던져서 그 여자를 맞춰서 머리를 터트려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네, 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되게 웃겨. 자기 머리에서 흐른 피를 이렇게 닦더니 한번 이렇게 맛을 본다? 그것도 그냥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입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우 바로 그냥 이유 나오게. 그러니까 되게 개걸스럽게 이렇게 맞아, 손을 맞아. 핥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머리 터뜨린 사건 때문에 메이슨 총리, 이제 틸다 스윈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Passengers. 잘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등장하면서 그 이제 신발 던진 남성에게 팔 한쪽을 열차 밖에 내놓는 벌을 주고 이제 신발을 들고 연설을 하죠. 이건 신발이 아니야. 무질서지. 정해진 자리를 지켜라. 참 좋았어. 대사 잘 써. 아주 그냥. 너무 잘 써. 그리고 난 그것도 너무 웃겼어. 신발을 머리에 쓰고 싶어? 하면서 그 던졌던 신발을 그 남자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툭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꼬리칸에 기강을 잡는 거죠. 맞아. 이때 제가 인터뷰 보면서 이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메이슨인가? 메이슨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어떤 독재자들의 외형을 레퍼런스로 많이 좀 참고했다고 하고, 실제로 이 틸다 스윈튼의 어떤 머리나 뭐 안경이나 이런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 자체는 어느 새 박물관의 여자 큐레이터의 사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어떤 이 옷이나 뭐 이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독재자들에게서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들 틸다 스윈튼의
원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원래 알았던 사람들은 거의 못 알아봤었을 것 같아요. 음, 뭐 음, 툭 튀어나온 뭐 앞니라든지 엄청 커다란 안경이라든지. 근데 뭐 아까 양양님 말씀하셨듯이 이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는 그 본 감독이 꼬리칸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머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가장 처음 보여주는 인물이 메이슨이었기 때문에 공을 엄청 많이 들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음. 머리칸에 있는 맞아. 사람들은 아, 이렇게 그렇게 생겼을 접근을 것이다. 하는구나. 네. 그 틸다 스윈튼 자체는 이 배역을 연기할 때 되게 즐거워했더라고요. 그 어,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분장하고 이러는 거를 음, 되게 즐거워했고 자기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막 변해도 음, 보통 여배우라면 그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틸다 음, 스윈튼은 되게 즐기고 본 감독을 정말 신뢰해서 현장에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재밌었을 것 같아요. 즐기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음. 음, 그 맞아, 맞아. 캐릭터에 그 완전 뒤로도 그 몰입돼. 그 뒤로 옥자도 같이 하기도 하고. 아, 맞네요. 아무튼 이 메이슨이 등장을 하고. 근데 하지만 이 메이슨과 일행이 없는 동안에 이제 커티스와 꼬릭한 사람들은 착실히 이제 무기를 만들어 왔죠. 탈출을 위해서. 근데 계속 보아하니 이 군인들의 총에 총알이 바닥났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요. 음. 직접 머리에 이제 총을 갖다 음, 대면서. 그 음, 순간 이 사람들이 탈출을 실행을 합니다. 음. 음, 이 에드가의 그 발성이 좋아서 그때 진격하는 느낌도 물씬 나서 너무 좋았어요. 아, 음, 맞아요. There's no bullet. 와! 맞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큰 원형통을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첫 번째 큰 사건인데 음. 그걸 보면서 아 역시 봉준호 감독님은 뭐랄까 영화는 이 움직임, 운동에 관한 음. 것이다라는 거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음. 걸 좀 새삼 기, 느꼈어요. 기차 안에 음, 작은 기차 느낌이랄까? 음, 음, 그거를 가지고 저는 앞으로 막 하는 이거 음, 준비할 때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꼬리칸 내 원형통들을 다 구해서 모으는 씬이 있잖아요. 네. 네. 이때 이렇게 여러 개가 굴러가는데 되게 조금 사선으로 오블릭으로 카메라를 잡아서 원형통들이 좌에서 우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방향성이. 음, 근데 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복도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감으로 찍어서 아래에서 위로 음, 올라가는 샷으로 찍었어도 되게 멋졌을 텐데 왜 음, 좌에서 우로 카메라까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사선으로 틀어서 좌에서 우로 맞췄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음, 처음에 은하님이 설명하실 때처럼 혹은 양양님이 그 계급 그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처럼 이 설국열차 내에서는 계급에 관한 게 수평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샷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찍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음, 그쵸. 수평으로 찍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기준들이 봉준호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자기가 집중해야 되고 음, 지켜야 될 것들로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알고 찍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음. 만약에 탑이었으면은 이게 탑이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찍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차이기 때문에. 네. 음, 그러니까 정확히 그 메이슨이 설명한 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렇지 않다라는 가치관을 가진 그 꼬리칸의 정서랄까? 정서샷이랄까? 음, 그런 음, 걸로 보이더라고요. 음. 음, 음, 그리고 이게 약간 그 무기가 뭔가 대형 파이프처럼 생겼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 계급의 어떤 공간을 이제 관통한다는 느낌이 딱 들어서 그 느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구멍을 내는 맞다. 이미지? 음. 음, 음, 관통한다, 연결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음. 음, 그래서 이제 이 맞아. 사람들이
꼬리칸에서 그 파이프를 타고 문을 못 닫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막 군인들 패서 감옥 안까지 진출을 합니다. 근데 감옥 안에 와서 램쿵 민수, 이제 메시지 속 인물이 보안 전문가이자 크로놀 중독자인 램쿵 민수를 이제 구출을 하죠.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조건을 달면서 문 하나 열 때마다 크로놀을 하나씩 주겠다면서 이제 딜을 하는데 램쿵 민수 옆에 그의 딸이 같이 누워 있었죠. 이혼아. 예스, 맞아요. 요나. 고화성님이 연기하신 요나. 음. 와, 이제 우리 사람 둘이다. 문 하나 열 때마다 크로놀 2개씩 줘라. 라고 하면서 그냥 날강도 같은 딜을 성사를 시키고 이 팀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이 한 시퀀스에서 그 주고받는 대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 대사를 하는 송강호의 그 첫 연기가 사실 전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걱정스러웠었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랑 좀 온도가 맞을까? 근데 송강호 선배님 진짜 대배운 게 녹여내더라고요, 또. 그럼요. 워낙에 아이, 너 잘했으면 더 잘했지. 못하는 분은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쪼가 있는 배우다 보니까 아, 맞아요. 묘한 숨소리가 많이 그런 새어나오는 그런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잘 녹아들었어요. 맞아요. 아, 근데 저 새삼 느낀 게 이게 10년, 12년 전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때 송강호 배우님이 되게 젊었구나. 그 움직임을 보니까 아, 주먹 막 싸우고 이런 움직임을 보니까 되게 젊은 활기랄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주먹을 잘 날린다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때 되게 젊으셨구나. 새삼 느꼈어. 그쵸. 아무래도 지금 배우는 10년이나 흘렀어. 몸을 쓰는 직업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티가 많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짧은 시퀀스 안에서도 사실 남궁민수에 대한 정보를 진짜 많이 줘요. 뭐 구구절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말보로 라이트를 갖고 있다든지 성냥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맞아요. 이런 단서들을 많이 주죠. 저는 그 근데 첸이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중에 그 크로널에 관련된 크로널 디자인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 폐기물인 거잖아요. 네. 2차의 폐기물을 뭉쳐서 마약 환각제를 만든 건데 그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 열차마다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마약처럼 이제 거래를 한다라는 그 어떤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었는데 와,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게 뭉쳐가지고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아이디어. 맞아. 마약을 이렇게 뭉쳐서 폭탄이 되게 한다? 이런 어떤 발상들이 되게 재밌는 발상이고 어떻게 뭐 그럴싸하다. 그게 그러니까요. 시각적인 이미지나 뭐 상징적으로도 뭐랄까 좀 여러 상상할 수 있는 갈래들이 많고 해서 되게 재밌는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분명 좀 돌덩이처럼 딱딱했는데 폭탄 만들 때는 약간 찰흙으로 재질이 좀 변했달까? 주머니에 넣어놔서 그래서 좀 따뜻해졌나 보죠. 그랬을 알죠? 수도 있네. 고무차로 그 원래 겨울에 이제 학교 들고 가면 딱딱한데 이제 미술 시간쯤 되면 좀 말랑해지잖아요. 저기 커티스 앞에서 길게 독백하고 있을 동안 겨드랑이 손에 넣어놨구나. 체온으로 녹여놨구나. 다 자기 할 말 하려고 준비 중이었구나. 그치. 땀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뭐 얼레벌레 한 팀이 돼서 다 이제 감옥 칸을 지나서 다음 칸인 3등석 정도로 추정되는 침대 칸으로 진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엔 창문이 있죠. 꼬리칸이랑 다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밖을 보는데 창밖은 여전히 새하얗게 얼어 있어요. 이때 영화관에서 진짜 놀랐어요. 왜요? 아니 이 볼륨감이 아직도 기억나. 이때 확 하는 게
소리도 되게 크고 영화관에서 빛도 한 번에 확 들어오니까 관객들도 지금 이 영화 내 사람들이랑 똑같이 느끼게끔 연출한 느낌이랄까? 맞아.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 왜냐면은 이 영화상에서도 처음으로 어떤 외부의 빛이 태양빛이 들어오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린 또 꼬릭한 사람들이랑 계속 철저하게 함께 하기 때문에 관객들도 이 캐릭터들도 빛을 처음 딱 만나는 장면인데 그게 되게 좀 이렇게 인상적이게 연출이 됐었어요. 진짜 태어나서 눈 처음 본 사람들처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이 열차 안에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제 눈을 처음 본 사람들이 침대칸을 지나서 다음에 그 단백질 블록을 만드는 조리칸으로 가는데 여기 장면 연출이 진짜 재밌는 게 여기 문이 재밌었어. 촥 열리면서 그 고무 앞치마를 입은 남자가 무슨 로키처럼 뛰어와요. 이렇게 막 촥촥촥촥. 펑키한 음악 들려오면서. 예. 그 어디에 팡 매달리면서 막 되게 멋진 액션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약간 우러러 쳐다보잖아요. 근데 약간 그 조리사가 눈이 약간 냉글 돌아 있어. 미친 과학자죠. 미친 과학자 느낌. 매드 사이언티스트. 맞아. 근데 꼬릭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이름을 부르죠. 폴이라고. 이 사람이 단백질 블럭을 혼자 만들어서 배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백질 블럭을 만드는 그 원료를 보여주잖아요. 단백질이 높긴 해. 난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았어요, 그 장면. 진짜. 저는 이거 조금 사담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제가 무대 인사 측이면은 그 네. 영화 나오고 나서 거의 초창기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인들한테 추천하고 영화과 사람들한테 보러 갈 때마다 제가 양갱 들고 가라고 양갱 들고 가서 먹으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그 중에 한 명이 영화 다 보고 저한테 쌍욕을 한 기억도 나요. 그거는 욕을 먹을만 하셨네. 먹을만 하셨어. 재밌었어요. 재밌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슬픈 추억일 텐데. 아무튼 이 단백질 블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커티스와 그 화가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림 그려주시는. 맞아요. 화가 그 두 사람만 알고 우리 이거 덮자. 이건 그리지 마. 비밀을 만들고 덮어주죠. 사실 이 단백질 블록 조리칸이 나와야 하는 이 시나리오상의 이유가 있는데 메시지가 어떻게 담겨오느냐를 여기서 보여줬어야 하는데 여기서도 그걸 찾질 못해요. 메시지가 어디서 와? 라고 물어봤을 때 폴도 나도 어디서 받은 거 그냥 넣는 거야 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어디서 온지 그 행방이 더욱 묘연해지죠. 그리고 이 시퀀스에서도 중요한 게 그 단백질 블럭을 만드는 이 기술자가 처음에 이렇게 달려가면서 어디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면서 부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직접 뭘 좀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어디 파이프 같은 데 매달려가지고 기계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중요한 복선으로도 작용하죠. 맞아. 결국엔 이 기차의 부품들이 녹슬어서 하나씩 쓰지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사람이 채워줘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꼬릭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원이 충당이 된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게 수직 방향으로 제시되는 첫 샷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매달린 게. 그래서 그러네요. 뭔가 부품을 인간이 대체한다는 설정이 에서만 좀 수직 관계가 설정되는 걸 제시한 느낌? 근데 이런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 문이 딱 열렸을 때 땡 하고 달려와가지고 거기 매달리면서 이제 나사 빠진 듯이 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 그 움직임들이
음. 되게 봉준호 감독님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딱 크로놀 하고 딱 주니까 he's running 하고 남궁이 촥 하니까 덜컹 하면서 이 체조라고 해야 되나? 올림픽 경기 중에 체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 제가 왜 여기서 체조 느낌을 받았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첸이 불 들고 뛸 때도 올림픽 성화 느낌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괴물 찍을 때도 어디 그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펠리컨이 무언가를 꿀떡 삼키는 모습을 보고 연상했다고 하는데 이런 다른 특정 운동의 성질이 느껴지는 뭔가를 보고 자기 영화에서 대체를 해서 표현하는 게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뭐 액션 드라마를 좀 했었어가지고 작품들 볼 때 액션을 어떻게 연출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의 액션의 좀 특징이라고 할 걸 얘기해보자면 슬로우를 거는데 소리를 거의 다 빼고 갑자기 쾅 하는 이제 침입하는 소리와 함께 막 액션을 전개해가는 그런 약간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액션에 서스펜스를 주는데 이런 연출이 거의 매 영화에 나오지만 뻔하지 않아요. 별로 지루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멋있는 연출을 안 해요. 멋있는 액션씬을 안 찍고 어디 하나 나서 빠지고 약간 삑사리. 개싸움이고 맞아. 삑살이 나고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죠. 그러니까 맞아. 그런 움직임 우리가 사실 이게 이 봉준호 감독님 특유의 장면을 구성하는 리듬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 건데 그 리듬을 정말 이 월드 클래스 감독이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 약간 쪼였다가 풀고 이렇게 느려졌다가 빨라지고 하는 그런 타이밍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포인트를 줘서 엣지를 딱 줘서 그 영화에 인상을 남기고 하는 그런 강약 조절이 너무 좋은 감독님이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리듬이 이 다음 칸에 문이 열릴 때도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단백질 블럭 급식하는 곳, 조리하는 곳에서 다음 메시지를 발견을 하는데 거기에 워터라고 쓰여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칸이 급수 칸이에요.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직전에 커티스랑 요나가 대화를 하죠. 근데 거기서 요나한테 투시력이 있다는 걸 알아봐요. 근데 그걸 알아보자마자 문이 덜컥 열리는데 요나가 뒤늦게 안 돼! 열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이 천천히 싹 열리면서 복면을 쓴 그리고 무기를 든 검은 산의 무리가 이렇게 두둥 서 있는데 와, 전 여기서 딱 영화 보면 처음으로 와, 무섭다라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디 뭐 도적대 같은 느낌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되게 무서운 게 걔네들이 다짜고짜 생선의 배를 가르잖아요. 월척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되게 위협적으로 그 생선의 배를 가르면서 거기 나오는 어떤 피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되게 위협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저는 저 생선에 저 피에 독이 있나 싶었어요. 독성을 추가한 공격? 저는 약간 그 저 무리들이 뭐랄까 사이비 교인들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생을 하기 전에 그 피를 묻혀서 미리 뭐 자신의 손이나 도끼를 더럽힌 다음에 이제 일을 행하는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세리머니처럼.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꼈는데 저는 약간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원시 부족이 상대편 부족과 싸울 때 우리 이만큼 강해라고 약간 위협하는 제스처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렇게 거대한 물고기를 이렇게 죽임으로써 우리 이만큼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야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되게 원시적인 어떤 제스처다라는 음.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 이게 장면에서, 앞뒤 맥락을 설명 안 해주니까 맞아. 뭐지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음. 그리고 그 배가 갈리는 생선의 머리와 그 도끼에 묻어서 흐르는 피와 이런 걸 클로즈업으로 해서 이렇게 막 천천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슬로우 걸어서. 거기서 느껴지는 공포감이 있었고, 네, 여기서 이제 포함된 비하인드 얘기를 드리자면, 음. 그 봉준호 감독이 이 장면을 낚시하는 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좀 되게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되게 좀 강렬한 이미지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하비 마인슈타인이 이 장면을 빼자 그랬었대요. 드러내자 그랬는데 봉준호가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바친 장면이다. 우리 아버지 어부였다. 라는 구라를 쳐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비 아니 근데 마인슈타인 웃긴 게 그거를 진짜 믿는 것도 신기해. 그니까 근데 믿더래. 믿고 아버지 중요하지. 아버지에게 가족은 소중한 거야 이러면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가족은 소중한 거야 이러면서 또 그걸 오케이 했다는 것도 좀 웃기고. 그치? 사람은 참 입체적이니까. 그러니까 희한해. 아무튼 그냥 구라도 잘 치면 넘어갈 수 네. 있다. 아무튼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고요. 역시 감독님이 이런 정치도 잘한다. 그렇게 되려면은 정치를 잘해야 돼요. 보니까 그래 잘해야 돼. 사람들을 앞뒤로 이렇게 좀 홀려야 돼. 맞아. 뻥도 좀 잘 치고. 뻥도 좀 잘 치고. 근데 이제 이 무시무시한 거무 부족의 사나이들을 맞서서 커티스와 에드가가 이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사람들 막 처치하죠. 이 액션 장면 되게 좀 그거 떠올랐어요. 올드보이의 그 장도리 씬 떠올랐어요. 의식했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카메라의 좀 방향도 좀 그렇고. 그게 좀 근데 의식이 저는 됐을 것 쉐이킹이 너무 많아서 좀 정신없었어요. 어떤 쉐이킹이요? 카메라 쉐이킹. 카메라 쉐이킹? 좀 잘 안 보인달까? 어, 몇몇 장면은. 근데 뭐 의도한 게 가장 크겠지만 이 영화를 찍을 때 이 열차 자체를 아래 짐벌을 깔아가지고 실제 그 열차의 움직임을 구현한 상태에서 촬영을 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액션 찍을 때도 어쨌거나 열차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열차 위에서 뛰면 움직임이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오는 이 흔들림도 더 좀 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제가 말한 거는 액션의 합을 맞출 때 도끼를 휘둘러서 맞출 때 그 움직임의 역동성을 주려고 카메라도 흔드는 그 느낌들이 그 다양한 컷들하고 부딪히면서 좀 정신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빙벽을 깨부수면서 흔들리는 거는 그 바이브가 느껴졌는데 그 액션의 합에서 느껴지는 쉐이킹들 그건 좀 정신없었다 저는. 근데 이 장면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이 시퀀스가. 맞아요. 길어요. 전반부의 하이라이트 씬인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꽤 길어요. 이게 좀 이 상황이 좀 나눠져 있기도 하고 초반에 이렇게 배를 가르고 싸우는 장면 그리고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제 적외선 카메라와 횃불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그 장면 이러면서 좀 씬이 좀 길어요. 그래서 새해 인사도 하고 새해 맞아. 인사도 싸우다 하고. 갑자기. 10, 9 그래서 다시 보는데 장면 생각보다 길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 액션에 유난히 좀 슬로우가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물리적으로도 러닝 타임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 시퀀스가. 저는 약간 좀
재밌긴 한데 좀 이 기차라는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액션 씬을 찍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힘들죠. 봉준호 감독님이 뭐 이제 뭐 마더나 뭐 살인의 추억이나 옥자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액션씬 보면은 되게 다채롭고 동선도 되게 어,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동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 기차 꼬리칸에서 이 기차 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이란 게 결국 서로 엉겨붙어서 할 수 있는 개싸움 음. 밖에 경우의 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으로서 이제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으로서 변화를 줘서 그 씬의 어떤 빌드업을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이 커티스가 중간에 삑살이 나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밟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네. 음, 근데 이 다른 영화들의 이 봉 감독님의 삑사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좀 아쉬운 삑살이었다 개인적으로. 어, 필요한 삑살이었지만 좀 아쉬웠다. 필요한 삑살이었지만 다른 영화들 비교했을 때 예를 이게 들어 그리고 또 지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음, 봐서 조금 이제 촌스럽다 할까? 음, 전 비슷한 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남궁민수 처음에 꺼내서 벌떡 일어날 때 네, 그것도 완전 시그니처잖아요. 벌떡 일어나는 거. 음, 괴물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맞아. 뜬금포로 뭔가 액팅을 취하는 게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조금 촌스럽다. 이 벌떡의 리듬이 벌, 저만 그랬나요? 아, 벌떡의 리듬이 촌스럽다고요? 예. 아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뭐, 사람마다 예. 다르니까. 근데 제 생각엔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주인공이 크리스 에반스여서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음, 이 영화 나올 때 이미 크리스 에반스는 캡틴 아메리카였고, 음, 물론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굉장한 감량을 하고 거의 다른 얼굴로 이 영화에 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관객들은 크리스 에반스라는 배우가 가진 강인한 캐릭터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번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겠다라는 예상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삐끗함이 좀 힘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음. 저는 그런 아니 생각이 그리고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슬로우로 삐끗하잖아요. 응, 슬로우로 이렇게 딱 삑사리를 삐끗하는데 보통 이제 봉 감독님 기억에 남는 그런 삑사리라고 하면은 살인의 추억 같은 거 많이 떠오르는데 그 이제 살인의 추억 보면은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변희봉 선생님이 논두렁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논두렁에 꿀 발라놨어?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예상 못하게 들어오면서 엄청 웃기거든요. 그 장면들이. 맞아, 맞아. 이게 진짜 미국 배우의 삑사리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음, 음. 그래서 뭔가 내가 기존에 봐왔던 봉 감독님의 픽사리와는 비교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음, 어. 갑자기 사회추 보고 싶네. 아무튼, 음, 아무튼, 이, 이 길고 긴 액션의 끝에 이제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에드가가 죽죠. 커티스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에드가가 죽고 커티스는 여기서 이제 1차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슨을 생포하죠. 음, 음, 근데 메이슨을 생포하는 방법으로 이제 1차 전쟁의 마무리를 음, 합니다. 음. 이 영화 보면서 좀 속 시원했던 게 사람 죽을 때 질질 안 끌잖아요. 맞아요. 그냥 총을 탕 쏘고 끝내던가 그냥 음, 뭐랄까 죽기 전에 이러면서 부탁해 뭐 사람들을 부탁해 이러면서 혹은 뭐 제발 살려줘 이러면서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질질 끄는 신이 없어가지고 그 되게 속 시원하긴 했어요. 다들 말없이 죽어요,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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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가지고 봉 감독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쿨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맞아. 음. 죽어? 그럼 그냥 빨리 죽어. 약간 이러고, 어, 느낌. 맞아, 맞아. 아니, 뭐 나중에 후에 틸다 죽을 때도 그냥 총 딱 쏘고 말잖아요. 맞아. 중요한 배우들 죽을 때 별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안 죽어요. 그냥 뭐 푹 찍. 땅 쓰러지고 응. 그런 장면들 진짜 좋았습니다. 쿨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급숙한에서의 싸움은 일단락이 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샤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커티스는 메이슨을 협박해서 윌포드에게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음. 근데 여기서 틸다 연기 너무 잘했어요. 그 표정 봤어요? 음. 협박받을 때 막 쥐어 짜이다가 막 설득했다가 막 이러는 그 일련의 과정이 그냥 틸다 연기만 봐도 진짜 이거 그냥 1인극으로 나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합니다. 악바리로 막 연기하는 느낌. 네. 바들바들 떨면서. 응. 그리고 바로 태세 전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너무 좋아요. 막 틀니 막 빼고 막 이러는. 어, 그러니까. 응. 근데 그게 사실 진짜 틀리 뺀다고 해서 앞선에 했던 말들이 진정성이 부여가 되는 건 아닌데 논리적으로 그냥 보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달까? 생긴달까 갑자기?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낸 게 그 앞서 했던 말들이 다 진짜구나 얘 이렇게 된달까? 어. 갑자기 좀 불쌍해 보여. 응. 그니까. 아니, 난 약간, 그리고 너무, 넘어간 유머긴 하죠. 나 개인적으로 좀 웃겼던 포인트는, 틀리면 좀 가지런히 안 튀어나온 이빨로 했을 텐데, 음. 굳이 저렇게 못난 모양으로 틀니를 한 것도 전 개인적으로 좀 웃음 포인트였어요. 말도 안 되는 틀리. 아니, 어, 틸다 스윈튼 캐릭터가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는데 보통 이 꼬리칸에서 원래 있었는데 윌포드의 눈에 띄어가지고 점점 신분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간 캐릭터다라는 설정이 있었더라고요. 음. 어, 음. 그래서 메이슨은 꼬리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생활하는지 알았을 거다. 음. 어. 음. 그런 설정이 근데 확실히 메이슨이 그렇게 태세 전환을 잘 해냈던 걸 설명을 많이 뒷받침해주긴 하네요. 아무튼 그날 밤에는 이제 커티스는 노인인 길리엄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길리엄은 커티스에게 네가 지도자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양쪽 팔이 다 남아 있어서 못해요 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를 말하면서 그 자리를 계속 거부해요. 음.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장면은 관객 입장에선 엥?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냥 계속 니죽 가는 대화여가지고. 그냥 희생을 안 한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정도로만. 응. 그래서 그냥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런 걸 거절을 하네라고 그냥 툭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결말에 도달했을 때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거 봤을 때도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앞에 단서들을 계속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근데 이 단서를 심어 놓는 이 배치도 사실 연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봉준호 감독님은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이야기가 워낙 방대해서 이걸 배치하는 것도 꽤 좀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좀 숨 쉴 틈 있게 이렇게 배열을 잘 해놓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앞에서 그 타이탄 씬으로 이제 긴장감 높여놓고 이제 뒤에서 좀 풀어주는 씬이 나오죠. 풀어주는 씬에서 이제 두 인물의 관계성이나 전사라든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 그리고 커티스가 여지껏 왜 혁명하려고 했는지나 혹은 둘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유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씬인 거죠.
그쵸. 그래서 커티스는 이제 아직 나는 리더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인 거고. 음, 음. 음, 여기서 이런 커티스의 뭔가 연약함, 요약함이 드러나는 이 장면을 음, 지나서 이제 다시 음, 날이 밝아요. 메이슨 총리를 이제 포박을 해서 머리에 이제 신발을 얹어놓고 이제 기차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때부터 기차의 앞칸은 어떻게 생겼느냐, 상류층이 향유하고 있는 앞칸은 어떻게 생겼냐를 이제 주르륵 보여주는데 음, 첫 칸이 딱 열리자마자 싱그러운 이런 오렌지 나무 같은 게 보여요. 음, 여기서 일단 1차 비주얼 쇼크였고 그 다음은 음, 수족관이 나오고 와, 아쿠아리움. 열차 이런 게 있어? 음,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이제 일식당, 스시집에 음, 도착해서 이제 일렬로 주르륵 앉아서 사람들이 이제 식사다운 식사를 여기서 처음으로 합니다. 음. 그 와중에 레이스는 혼자 이제 단백질 블럭을 음. 씹죠. 앙냥냥 음, 이러면서 먹던데 이빨로. 그러니까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인데 이 일식장에서 또 한 번 메이슨이 이 얘기를 해요. 수족관을 비유로 들면서 이 생태계는 음, 폐쇄되어 있다. 이 음, 수족관처럼. 음,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딘가 음, 이 사람도 이 얘기를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 설파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그쵸. 영화에서 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이 수족관에서 균형 얘기하는 이 지점이 영화의 가장 중간, 러닝타임에서 가장 음, 중간 부분인데 음, 전 음, 영화 볼 때 그 영화의 제일 센터 지점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느냐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그게 영화의 거의 주제 영화가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늘 스스로 강조하면서 보는 편인데 여기서 이미 영화가 하고자 하는 뭐랄까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메이슨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음,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수족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기차 전체 생태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근데 이 부분들, 한 번의 전투를 치르고 나서 이 기차 투어를 다니는 이 장면들이 찍을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이때는 딱히 특별한 이벤트가 나오는 순간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전투를 이제 막 끝내는데 다시 또 전투를 하면서 할 수도 없고 공간은 또 한정적이고 하니까 뭔가 이제 관객들의 흥미나 재미를 잡아 끌만한 이야기적 요소가 어, 좀 뭔가 살리기가 어려운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것들, 비주얼적인 부분들 혹은 상상력으로 대체해서 온실이라든지 수족관이라든지 기차 안에 스시집이라든지 어떤 이런 상상력으로 대체해서 어, 표현을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음. 맞아. 그리고 이 세트도 사실 CG가 아니잖아요. 거의 실제로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거였어서 거기서 오는 그 배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세트가 갖고 있는 현장감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음, 살리는데도 좀 일조를 했던 것 같아요. 봉준호 음. 감독의 현실적인 미술 세팅이. 그리고 이 일식집에서 이제 다들 맛있게 스시를 먹는데 유일하게 계속 창밖을 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냄국민수 씨. 음. 냄국민수 씨가 그 칸을 지나올 때마다 계속 창밖에 무언가를 확인하는 음.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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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이런 단서들을 계속 깔아주고 근데 이 음,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와서 정육점, 정육점 칸을 지나서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유치원이에요. 음.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씬이 제일 강렬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아이들이 극도로 편향된 교육을 받아요. 이제 마치 음. 이제 음, 뭐 나치를 음, 연상시키는 프로파간다를 이제 맞아요. 보고 듣는데 여기서 이제 막 엔진은 영원해 뭐 이런 동요를 부르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커티스가 울거든요. 음, 음, 울었어요? 네. 어, 막 봤는데 그 기억이 안 막 나네. 그 혐오감에 막 벅차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는데 이거 되게 짤 유명하잖아요. 빨 존나 싫다 음, 이러면서 어어어 아, 그 짤에 이제 오리지널이 여기입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 많이 봤지만 커티스가 저기서 왜 울었을까? 이 이유는 못 찾았거든요. 그러게요. 커티스가 왜 울었을까? 그니까 자기가 엔진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 뿌리까지 바꿀 수 없음을 느꼈나? 어, 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무튼 뭔가 이 막 알록달록 예쁘고 막 아름답고 막 동요를 부르고 이런 분위기에서 내용 자체 너무 기괴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오는 정서적인 충돌이 전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 맞아요, 맞아요. 교사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돌잖아요, 원형으로. 오, 그때 막 눈 막 희번뜩거리면서 노래 부르는 게 ቃ까리 좀 집으면서 막 약간 절정에 다다른 사람처럼. 음.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치냐고. 그래. 몰입하면서 엄청 열심히 치잖아. 네. 그것 되게 기괴하고, 어, 이 여배우가 연기들도 잘하고, 그리고 이 어, 애기들이 완전 선동돼가지고, 이 제스처들을 막 취하잖아요. 막, 아, 웰버. 추추, 어, 음. 추추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되게 기괴하고, 그랬다. 네. 그 순수한 영혼들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그 잔인함이 네. 뭔가 배가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 기차 안에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막 보여주죠. 음. 그 교육해주는 내용 안에 이제 7인의 반란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음, 그 바깥을 지나가는 그 7인의 반란의 흔적을 보여주는데 사실 바깥에 있는 시신이 5개밖에 없어요. 이거에 맞아요. 대한 해석도 되게 분분한데 가장 이제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는 7인 중에 하나는 남궁민수였을 것이다. 어, 오. 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오. 저는 본 게 그거였어요. 어, 이거 근데 제가 본 건 본 감독님이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직접 얘기한 건 제가 보진 못했고 응. 그 7인 중에 2인이 이제 남궁민수와 요나다. 아, 시체가 5개밖에 없으니까 남궁민수와 요나는 나가지 않고 열차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궁민수가 얘기하잖아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이누이트 청소부가 있었어. 뭐 걔가 이렇게 나가자고 해서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남궁민수의 와이프일 거다. 라는 아, 추측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그럴듯한 추측이다라고 이제 생각은 했어요. 음, 근데 음. 모종의 이유로 남궁민수와 요나는 나가지 못했거나 혹은 나가지 않고 열차 안에 있다가 때를 봐서 다시 나가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음. 그런 식의 추측이 있어서 되게 그럴싸하다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 영화 초반에 아주 진짜 그냥 흘러가듯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 그 에드가가 남궁민수라는 그 메시지를 보고 그 사람이 뭐 감옥에 있다고? 그 사람들 뭐 하려고 했던 하면서 이제 말을 흐리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 열차에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겠구나 라는 추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남궁민수가 그 7인의 한 명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대사가 있는 줄 몰랐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진짜 재밌어요. 음. 그러네요. 갑자기 흥미가 확 생기네. 그렇죠?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다시 보세요. 재밌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7인의 반란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이제 문이 열리면서 새해 기념 계란을 이렇게 들고 누군가 등장을 하는데 음. 커티스가 받은 그 계란 속에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블러드라고 네. 피라는 그와 동시에 윌포드 18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기념으로 영상이 송출이 되는데 그 영상에서 길리엄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커티스가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죠. 안 돼. 내 리더. 음, 음. 전 1부를 여기까지 봤습니다. 리더가 죽어야지 이제 이 주인공이 성장해서 이제 가거든요. 또 네. 그쵸. 자기
커티스가 딱 변화되기 직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흑화한 커티스의 이야기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